제가 보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베이징 동계체육대회가 이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가 특히 이제 황대현 선수의 편파 판정이라든지 또 재윤영 선수의 편파 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2030 젊은이들이 공정에 많이 단련된 또 정의에 많이 단련된 우리 젊은 사람들의 분노의 단추를 눌러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봐야 될 게 중화우월 사상입니다. 베이징 동계체육대회 발대식에서 선수들이 이런 결의를 합니다. 주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승리하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운동 선수들이. 근데 우리나라 체육 선수단 발대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걸자, 잘 싸우자 이런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건 대선 우리 졌죠 그러면. 이건 대선 우리 졌죠 그러면. 그렇죠. 네.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올해가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중요한 한 해고 내년도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애국주의가 젊은이들을 이렇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숨어 있는 것은 사실 그 젊은이들의 뭐라 그럴까요? 박탈감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많이 이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젊은이들이 집을 못 구합니다. 첫째. 그 다음에 취업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중국 정부 당국에서 교묘하게 잘 언론을 통해서 이용해서 애국주의로 성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동계체육대회도 이제 그 중화사상에 포함돼서 막 자기들 선수를 짜요 그러면서 응원하는데 그 쇼트트랙 실력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여기가 많지 않습니까?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을 기존 정치권에다가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눈을 돌린 상황이라고 봐야 그런 되죠. 정책들을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불편합니다만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베이징 동계체육대회에서 일어난 편파 판정과 한복 논란으로 국내 반중 정서 확산이 심상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딴 논란에 여야 대선 주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개막식이 끝난 직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화를 탐하지 말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자존심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중국 정부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축제의 시간을 문화 공정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가 하는 일각의 의문을 우리 중국 정부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선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친중 노선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걸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명백한 문화 침탈 행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리 경고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 굴욕 외교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고구려를 중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을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입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일단 어쨌거나 지금 여든 야든 후보들이 이런 반중 정서랑 같이 가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편성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동시에 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항상 모든 원인들을, 모든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좌절의 원인들을 찾아가지고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쟤 때문이야. 그러니까 원인 대신에 범인을 찾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그걸 또 이용을 해먹어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당장 표를 얻어야 되니까 다 숟가락을 얻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선거 끝났을 때 그 후유증이라는 게 남는 거고 라고 한다면 사실 정말 허구적인 이유 때문에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서로 적대할 이유가 없고 어떻게 보면 연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서로 욕하거나 이런 상황이 남을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신 교수님 말씀처럼 중국의 젊은이나 우리의 젊은이나 모두가 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에 대한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의 상황과 중국의 상황이 또 다른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독재와 폐쇄적 민족주의는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중국도 저는 2017년 이전의 중국과 이후의 중국은 상당히 달라졌다. 소위 시진핑 독재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중국의 모습과 그 이전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진핑 독재로 가면서 이제 폐쇄적 민족주의를 더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세계의 젊은이들의 분노를 많이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홍콩 사태도 2020년에 봤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반중국 감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사실은 이제 자기 소속되어 있는 나라라든지 공동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고 그런 것들이 건드려지게 됐을 때 애향심, 애국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 뭐 사실 조금 일반적이긴 해요. 이제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서 야당, 제1야당의 경우에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중 뭐 구력 외교 그다음에 너무 저자세 외교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자극을 했고 이렇게 했었던 일이 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조금 이런 문제를 조금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끝나고 이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20, 30대는 중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세대일 거예요. 호감도를 조사한 거에서 중국이 훨씬 더 안 좋게 나온 조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어떤 비슷한 상황에 있었을 때 그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자세가 그게 일본과 중국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것도 공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나라에 따라서 외교적인 태도가 다른 건 뭐 중국하고 일본뿐만은 아니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호주에 대해서도 그렇고 각각 다 상황과 처지에 맞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과는 사실은 이제 과거의 어떤 갈등 그리고 풀지 못한 과거사의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있는 거고 중국과는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접근하는 것은 좀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반일 정서를 또 이용해 먹었거든요. 총선은 한일전이니 뭐 이번 대선도 한일전이니 청와대 수석이 말이죠. 그 일본 회의라는 책을 들고 수보 회의에 나오질 않나, 초창가를 올리지 않나. 그걸 지금 저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제 그걸 잘했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헬기 타고 와서 우리 영토라고 쓰다듬고 갔던 거나 또 버르장머리를 고치가 했었던 YS의 경우는 역대 그런 일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과거사 문제라서 있었다는 이게 문제니까 거예요. 뒤에서 지금 편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변명하잖아. 뒤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 이제 그런 사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했다고는 안 하는 거죠, 저도.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제가 그 조금 이제 그 생각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지금 중국과 이 관계가 처음부터 나쁘게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좋게 시작했어요. 특히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대중 외교를 잘해가지고 중국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잘했어요. 유일하게 이렇게 정부 대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에요. 그럼 왜 그랬냐? 처음부터 스타트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운전자론 꺼내가지고요. 한반도 핵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운전자론은 대리운전자론보다 못하게 돼버렸어요. 핵 문제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작게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크게 보면은 전 세계에 걸쳐있는 핵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를 잘 만들어가겠다는 선의의 의도가 밑에 깔려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하는 대통령이 그걸 저자세 외교로 몰고 가서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것은 첫 단추부터 문재인 정권이 잘못 끼웠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사실 뭐 이 대통령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상대 나라와의 관계를 더 증진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고 또 국내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서 중국은 큰 나라이고 중국의 중국몽을 함께하겠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몸이 아니라 아시아몽,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갈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할 수 있는 얘기였던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그 이전의 중국의 정책과 시진핑의 중국몽은 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중국몽을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과연 우리의 정책으로 옳은 것이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코로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중국과 경제관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중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우리는 국내 의사들이 그렇게 막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거 막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더 확산하는 데 기여를 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국민의 감정을 굉장히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하겠고요. 특히 이제 사드의 경우에도 사드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국방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과연 보복하는 것이 옳으냐?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엄청나게 차별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과연 좋을 수 있겠느냐?